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 말을 처음 의심한 건 언제였을까? 아마 정확한 날짜는 기억나지 않을 것이다. 어느 순간부터 그 말이 입안에서 쓴맛으로 변했고 나중에는 혀끝에 올리는 것조차 역겨워졌다. 지금 나는 단언할 수 있다. 피는 물보다 진하지 않다. 피는 그저 피일 뿐이고 물은 적어도 목마른 사람의 갈증을 채워준다. 내 이름은 박수경. 올해 48이고 딸 하나를 키우며 경기도 외곽의 작은 집에서 살고 있다. 이 집이 지금 내 전부이자 내 전쟁터다. 12해 전 겨울이었다. 남편이 죽었다. 새벽 4시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 한 통이 내 삶의 모든 것을 갈라놓았다. 화물차 운전을 하던 남편은 충북 어딘가의 고속도로에서 블랙아이스를 만났고 구급대원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심장이 멈춘 뒤였다. 전화기를 내려놓고도 한참을 서 있었다. 울지 못했다. 옆방에서 6살 서진이가 자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아이의 숨소리가 유일하게 내가 무너지지 않는 이유였다. 장례를 치르는 사흘 동안 나는 한 번도 주저앉지 않았다. 주저앉을 자리가 없었다. 빈소를 찾는 사람도 드물었고 남편의 가족이라고는 이미 연을 끊은 시어머니뿐이었으며 그분마저 조문 대신 전화 한 통으로 대신했다. 남편이 남긴 것은 할부가 남은 중고차 한 대와 보험금도 나오지 않는 사고 증명서, 그리고 월세 밀린 방 2칸이었다. 장례가 끝난 다음 날 나는 서진이를 안고 텅 빈 방에 돌아와 처음으로 울었다. 소리를 죽이고 울었다. 이불을 입에 물고 어깨를 떨면서 그렇게 울었다. 서진이가 잠결에 내 목을 끌어안았을 때 나는 깨달았다. 이 아이를 데리고 여기서 버틸 수 없다는 것을. 그때 전화가 왔다. 어머니였다. 최옥순. 70이 넘은 어머니의 목소리는 전화기 너머로도 따뜻했다. 수경아 내려와라. 방 비워뒀다. 서진이 데리고 와. 그 한마디가 나를 살렸다. 과장이 아니다. 정말로 문자 그대로 살렸다. 어머니는 경기도 외곽의 작은 단독주택에서 혼자 살고 계셨다. 아버지는 내가 27이던 해에 간암으로 돌아가셨고 그 뒤로 어머니는 이 집을 혼자 지키며 작은 텃밭에서 깻잎과 상추를 키우고 동네 경로당을 오가는 조용한 생활을 하고 계셨다. 집은 크지 않았다. 방 3개에 마당 하나 오래된 보일러는 겨울마다 삐걱거렸고 지붕 한쪽은 장마철만 되면 물이 샜다. 하지만 그 집에는 어머니가 있었다. 어머니의 손으로 끓인 된장찌개 냄새가 있었고 마당 한켠에 심어둔 감나무가 있었고 서진이가 뛰어놀 수 있는 작은 마당이 있었다. 우리 모녀에게 그 집은 세상 어디에도 없는 방주였다. 내려간 다음 날부터 나는 일을 시작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동네 식당 2곳에 반찬 준비를 도왔다. 물을 채 썰고 콩나물 대가리를 떼고 300인분의 김치를 담갔다. 아침 8시면 돌아와 서진이를 학교에 보내고 어머니 아침상을 차렸다. 오전에는 어머니의 병원 진료를 함께 다녔다. 어머니는 당뇨와 무릎 관절염을 앓고 계셨고 해가 갈수록 혈압약의 종류가 늘었다. 오후에는 빨래를 널고 장을 보고 저녁을 준비했다. 서진이 숙제를 봐주고 재운 뒤에는 다시 새벽 반찬 준비를 위해 식당으로 향했다. 잠은 하루 4시간이면 많이 잔 편이었다. 이 생활이 1년, 2년, 3년 이어졌다. 나는 늙어갔다. 거울을 볼 시간조차 없었지만 가끔 식당 유리문에 비친 내 얼굴은 36이 아니라 50에 가까워 보였다. 어머니는 미안해 하셨다. 수경아, 네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짐이 되는 거 아니냐. 그때마다 나는 웃으며 말했다. 무슨 소리세요, 엄마. 여기가 좋아서 그러는 거지. 서진이도 좋아하잖아. 어머니는 주름진 손으로 내 손등을 쓸어주셨다. 그 손의 감촉을 나는 아직도 기억한다. 마른 종이 같으면서도 따뜻하고 힘은 없지만 확실한 손, 그 손이 내 하루하루를 버티게 해주었다. 언니는 오지 않았다. 박영란. 나보다 5살 위인 언니는 서울에서 살았다. 결혼도 일찍 했고 남편이 잘 벌었다. 강남 근처의 아파트에 살며 아이 둘을 국제학교에 보내고 있다는 이야기를 어머니를 통해 들었다. 어머니는 가끔 언니 이야기를 하셨다. 영란이가 바쁜가 봐. 전화도 못하네. 영란이가 여행 갔다더라. 사진 보내왔어.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대꾸할 말이 없었기 때문이다. 언니는 명절에도 오지 않았다. 추석에도 설에도 어머니 생신에도 전화는 가끔 왔다. 한 달에 한 번, 아니 두세 달에 한 번, 통화 시간은 대부분 5분을 넘기지 않았고 내용은 항상 같았다. 엄마 건강은 좀 어때? 수경이가 잘하고 있지. 고생이 많다. 그 고생이 많다는 말이 얼마나 가벼운지 언니는 아마 평생 모를 것이다. 새벽에 어머니의 혈당이 떨어져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었을 때 새벽 2시에 119를 부르며 서진이를 이웃집에 맡기던 그 순간에 그 고생이 많다는 5글자가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세월이 흘렀다. 서진이는 초등학생이 되었고 중학생이 되었고 고등학생이 되었다. 어머니의 당뇨는 합병증으로 번졌고 무릎은 더 이상 계단을 오르내릴 수 없을 만큼 나빠졌다. 나는 어머니를 업어 병원에 다녔다. 등에 업힌 어머니의 무게가 해마다 가벼워지는 것이 무서웠다. 사람이 가벼워진다는 것은 살이 빠진다는 뜻이고 살이 빠진다는 것은 몸이 스스로를 포기하기 시작했다는 뜻이었다. 12해, 4300여 일의 새벽. 나는 단 하루도 이 집을 떠나지 않았다. 여행은커녕 외식도 거의 하지 못했다. 내 이름으로 된 통장의 잔고는 항상 100만 원을 넘기지 못했고 서진이의 교복은 늘 중고였으며 내 옷은 어머니가 입던 것을 줄여서 입었다. 그래도 괜찮았다. 이 집이 있었고 어머니가 계셨고 서진이가 잘하고 있었으니까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나는 매일 밤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쓰러지셨다. 그리고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새벽 공기를 찢었다. 수경은 어머니의 손을 놓지 못한 채 들것 옆을 따라 뛰었다. 맨발이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을 겨를이 없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이 발바닥을 핥히는 감각조차 느끼지 못했다. 어머니의 얼굴이 종이장처럼 하얗게 변해가는 것만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존재하는 현실이었다. 응급실 형광등 아래에서 수경은 비로소 자신의 발이 피투성이인 것을 알았다. 간호사가 건넨 슬리퍼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손에 쥐고만 있었다. 중환자실 앞 복도 의자에 쪼그리고 앉아 2시간을 기다렸다. 뇌출혈이라는 말이 의사의 입에서 흘러나왔을 때 수경의 귀에는 그 단어가 아주 먼 곳에서 울리는 종소리처럼 들렸다. 광범위 뇌출혈. 수술은 가능하나 예후를 장담할 수 없다. 보호자 동의가 필요하다. 수경은 동의서에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다. 그리고 복도 한쪽 구석에 서서 휴대폰을 꺼냈다. 언니의 번호를 찾는데 시간이 걸렸다. 최근 통화 목록에 그 이름이 없었기 때문이다. 연락처를 한참 아래로 내려서야 박영란이라는 3글자가 보였다. 마지막 통화 기록은 3달 전이었다. 그것도 영란 쪽에서 추석 선물 택배 주소를 확인하려고 걸어온 45초짜리 전화였다. 손가락이 통화 버튼 위에서 멈췄다. 수경은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걸 왜 내가 해야 하지? 이 전화를 왜 항상 내가 걸어야 하지?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어머니가 수술실에 누워있다. 지금은 그런 감정을 따질 때가 아니었다.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5번 울린 뒤에야 잠에서 덜 깬 듯한 목소리가 받았다. 뭐야 이 시간에. 영란의 첫마디였다. 새벽 4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다. 수경은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다. 언니 엄마가 쓰러지셨어. 뇌출혈이래. 지금 수술 들어가셨어. 한 번만 와줘.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이불 스치는 소리가 들렸고 그 뒤로 영란의 남편인 듯한 남자 목소리가 뭐래 하고 물었다. 영란이 대답했다. 엄마가 병원이래. 그리고 다시 수경에게 물었다. 어디 병원인데? 수경이 병원 이름을 말하자 영란은 거기가 어디야 하고 되물었다. 수경은 이를 악물었다. 12해 동안 어머니가 사시는 동네 이름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올게. 영란은 그 말만 남기고 전화를 끊었다. 수경은 꺼진 화면을 한참 들여다보았다. 올게라는 말이 진짜인지 거짓인지조차 확신이 없었다. 수술은 5시간이 걸렸다. 서진이가 교복도 못 갈아입고 병원으로 달려왔을 때 수경은 복도벽에 등을 기댄 채 눈을 감고 있었다. 엄마, 서진이의 목소리에 눈을 떴다. 아이의 눈이 벌채게 부어 있었다. 수경은 아무 말 없이 딸을 끌어안았다. 괜찮아. 할머니 강하신 거 알잖아. 그 말이
스스로에게 하는 주문인지 딸에게 하는 위로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다. 영란이 병원에 나타난 것은 그로부터 11시간 뒤 오후 3시가 넘어서였다. 서울에서 차로 2시간도 걸리지 않는 거리였다. 수경은 묻지 않았다. 왜 이제 왔냐고 묻는 것조차 에너지 낭비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영란은 검은색 롱코트에 향수 냄새를 달고 중환자실 앞에 섰다. 수경을 보자마자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상태가 어떤데? 수경이 의사에게 들은 내용을 전했다. 출혈 부위는 제거했지만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있다. 일주일이 고비라고 했다. 영란은 유리창 너머로 관과 줄에 연결된 어머니를 잠깐 바라보았다. 고개를 한번 끄덕이더니 곧바로 돌아섰다. 수경 씨, 우리 얘기 좀 하자. 수경은 그 호칭에 가슴이 서늘해졌다. 수경 씨, 언제부터 언니가 자신을 그렇게 불렀던가. 영란은 복도 끝간이 의자에 앉으며 핸드백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다. 볼펜을 딸깍 눌렀다. 그 소리가 중환자실 복도의 정적 속에서 비정상적으로 크게 울렸다. 엄마 통장 몇 개야? 적금은? 보험은 뭐 들어있어? 수경은 자기 귀를 의심했다. 어머니가 아직 마취에서도 완전히 깨어나지 못한 상태였다. 심장 모니터의 삐 소리가 유리 너머로 규칙적으로 울리고 있었다. 그런데 언니는 수첩을 펼치고 재산 목록을 물었다. 수경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언니, 지금 그게 중요해. 어머니가 저기 누워 계신데. 영란의 눈이 가늘어졌다. 중요하니까 묻는 거지. 나도 딸이야. 엄마 재산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알 권리가 있어. 네가 12년 동안 엄마 옆에 있었으니까 묻는 거야. 통장을 네가 관리했잖아. 수경은 심장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관리라는 단어 속에 숨겨진 의미를 읽지 못할 만큼 어리석지 않았다. 영란은 계속했다. 나중에 문제되기 전에 정리하자고. 엄마 병원비도 어디서 나오는 건지, 집은 지금 시세가 어떻게 되는 건지.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차분함이 오히려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언니, 내가 엄마 돈에 손댄 적 없어. 수경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 식당 월급으로 엄마 약값 대고 부족한 건 내 카드로 막았어. 통장 잔고는 기초연금이 전부야. 영란은 수첩에 무언가를 적으며 콧바람을 불었다. 그건 네 말이고 확인을 해봐야지. 그때 서진이가 자판기에서 커피를 들고 돌아왔다. 영란의 시선이 서진에게 향했다. 한참을 위아래로 훑었다. 그리고 입을 열었다. 서진아, 너도 알아도 상속 문제는 나중에 법적으로 복잡해질 수 있어. 괜히 할머니 통장이나 서류 같은 거 만지지 마. 나중에 증거 어쩌고 하면 미성년자라고 봐주지 않거든. 커피잔을 든 서진이의 손이 굳었다. 수경은 벌떡 일어섰다. 심장이 가슴팔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다. 언니, 서진이한테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이 아이가 뭘 어떻게 했다고. 영란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미리 말해두는 거야. 다 너희를 위해서 하는 얘기지. 나중에 법적으로 꼬이면 서진이한테도 불이익이 갈 수 있으니까. 서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울지 않았다. 입술을 꽉 깨물고 어머니 뒤로 한 발짝 물러섰다. 수경은 딸의 팔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다. 18살 아이에게 던질 말이 아니었다. 법이라는 단어를 무기처럼 휘두르며 조카를 위협하는 사람이 같은 피를 나눈 언니라는 사실이 수경의 가슴 속 마지막 남은 기대마저 산산조각냈다. 영란은 수첩을 닫으며 일어섰다. 나 오늘은 가봐야 해. 아이들 학원 스케줄이 있어서. 뭐 변동 있으면 연락해.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수경은 깨달았다. 이 사람에게 어머니는 이미 숫자였다. 병실 유리 너머 가늘게 숨을 쉬고 있는 어머니의 생사보다 통장 잔고와 집 시세가 먼저였다. 그리고 그 숫자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18살 조카에게도 칼을 겨눌 수 있는 사람이었다. 중환자실 유리 너머로 심장 모니터의 초록 불빛이 깜빡였다. 수경은 딸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속으로 되뇌었다. 이제 알겠다. 피가 가족을 만드는 게 아니라 피가 적을 만들 수도 있구나. 일주일이 고비라고 했다. 의사는 분명히 그렇게 말했다. 수경은 그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마치 밧줄처럼 붙잡았다. 일주일만 버텨주면, 일주일만 눈을 떠주면 그 다음은 어떻게든 해볼 수 있을 거라고. 하지만 어머니는 닷새째 되는 새벽 중환자실의 차가운 불빛 아래에서
혼자 눈을 감았다. 수경이 복도 간이 침대에서 발바닥의 열상 때문에 자세를 바꾸던 바로 그 시각이었다. 간호사가 나와서 수경의 어깨를 2번 두드렸을 때 수경은 그 손길만으로 모든 걸 알아챘다. 울음이 나오지 않았다. 목구멍 어딘가에서 공기가 막혀버린 것처럼 숨만 거칠게 몰아쉬었다. 중환자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어머니의 얼굴은 놀라울 만큼 평온했다. 이마에 주름이 펴져 있었고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올라가 있었다. 수경은 그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어머니의 손등에 자기 이마를 갖다 댔다. 아직 따뜻했다. 그 온기가 식기 전에 해야 할 전화가 있었다. 영란은 이번에도 3번째 벨이 울려서야 받았다. 수경이 엄마가 돌아가셨어 라고 말했을 때 수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영란의 목소리가 들렸다. 떨리고 있었다. 언제? 방금. 내가 지금 갈게. 장례는 어디서 치를 거야? 목소리만 들으면 누구라도 가슴이 찢어지는 맏딸의 슬픔이라고 여겼을 것이다. 수경은 아무 감정 없이 병원 장례식장 번호를 읊어주었다. 영란은 다음날 아침 장례식장에 도착했다. 검은 옷을 빈틈없이 차려입고 있었고 눈두덩이 붉게 부어 있었다. 장례식장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영정 사진 앞에 무릎을 꿇더니 엄마 엄마 하면서 통곡을 쏟아냈다. 그 울음소리가 어찌나 처절했던지 조문객 서너 명이 함께 눈물을 훔쳤다. 큰아버지 댁 막내 사촌이 영란의 등을 쓸어주며 말했다. 큰딸이 저렇게 우니까 보는 사람이 더 마음이 아프다. 수경은 빈소 한쪽 구석에서 조문객들에게 국밥 그릇을 건네고 있었다. 아무도 수경의 부은 발목을 보지 않았다. 아무도 수경이 장례 준비를 혼자 했다는 사실을 묻지 않았다. 영란의 울음이 모든 것을 덮었다. 3일장이 끝나는 날 친척들이 하나둘 떠나면서 수경에게 건넨 말은 거의 같았다. 언니가 많이 힘들어하더라. 네가 잘 챙겨줘라. 수경은 고개만 끄덕였다. 서진이가 빈소 정리를 돕다가 엄마의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엄마 괜찮아? 라고 물었다. 수경은 딸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대답했다. 괜찮아. 집에 가자. 그로부터 사흘 뒤였다. 수경은 어머니의 방을 정리하고 있었다. 옷장 안에 정갈하게 개어져 있는 어머니의 옷가지들. 서랍 속 낡은 안경집 손때 묻은 기도책. 하나하나 만질 때마다 어머니의 채취가 희미하게 올라왔다. 수경은 기도책 사이에 꽂혀 있던 빛바랜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젊은 시절의 어머니가 수경을 안고 웃고 있었다. 수경의 나이 서너 살 즈음 앞니가 빠진 얼굴로 까르르 웃고 있는 모습이었다. 수경은 그 사진을 가슴에 대고 한참을 서 있었다. 대문 밖에서 차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다. 현관문이 열렸고 구두굽이 마루를 때리는 소리가 복도를 따라 다가왔다. 영란이었다. 검은 코트를 입고 서류 봉투를 왼쪽 겨드랑이에 끼고 있었다. 오른손에는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고 누군가와 통화를 마무리하는 중이었다. 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확인하고 다시 연락드릴게요. 통화를 끄는 영란은 수경을 보더니 짧게 말했다. 얘기 좀 하자. 두 사람은 어머니의 방 바로 옆 작은 거실에 마주 앉았다. 영란은 서류 봉투를 탁자 위에 올려놓으며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이 집 시세가 지금 3억 8천 정도 되더라. 법적으로 상속 지분은 반반이야. 내 목 1억 9천 현금으로 정리하든 집을 팔든 네가 정해. 수경의 손이 무릎 위에서 떨렸다. 언니 49제도 안 지났어. 영란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감정 문제하고 법적 절차는 별개야. 내가 변호사한테 확인했는데 한 달 안에 합의 안 되면 법원에 공유물 분할 청구 넣으라고 하더라. 법원에서 경매 붙이면 시세보다 낮게 나가. 그건 너한테도 손해잖아. 수경은 숨을 고르고 입을 열었다. 언니, 이 집에서 내가 12년을 살았어. 어머니 약값 내가 냈어. 병원비 내가 냈어. 새벽마다 일어나서 당뇨 주사 내가 놓았어. 수경은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 장롱 위에서 낡은 종이 상자를 꺼냈다. 안에는 카드 매출 전표, 약국 영수증, 병원 진료비 납부 확인서가 빼곡히 들어있었다. 수경은 상자를 탁자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다. 여기 다 있어. 12년치 전부. 내가 얼마나 쓴 건지 직접 확인해봐. 영란은 상자를 흘끗 보더니 코웃음을 쳤다. 그건 네가 엄마 집에 공짜로 살면서 낸 생활비지 무슨 특별 기여가 되냐. 법원에서 그거 갖고 가봐라 인정 안 해줘.
수경의 입술이 하얗게 질렸다. 그 순간 영란이 서류 봉투에서 문서 한 장을 꺼냈다. 두꺼운 용지에 공증 도장이 찍혀 있었다. 이건 엄마가 생전에 직접 쓴 유언 공정증서야. 공증인 앞에서 서명하고 인감도 찍었어. 내용은 간단해. 이 집과 어머니 명의의 모든 재산을 장녀 박영란에게 상속한다. 수경의 시선이 문서 위에 어머니 이름 석자에 멈추었다. 최옥순, 떨리는 인감자국, 공증 날짜. 수경은 그 날짜를 2번 읽었다. 3년 전이었다. 수경의 머릿속에서 3년 전의 어머니가 떠올랐다. 혼자서는 화장실도 가지 못했던 수경의 이름조차 가끔 잊어버렸던 그 어머니가. 하지만 문서 위의 공증 도장은 단단하고 선명했다. 영란이 문서를 다시 봉투에 넣으며 말했다. 정리하자. 법적으로 이 집은 내 거야. 네가 나갈 건지 내가 법적 절차를 밟을 건지 일주일 안에 알려줘. 영란은 일어섰다. 구두굽 소리가 다시 복도를 울리며 멀어져 갔고 대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다. 수경은 탁자 위에 놓인 영수증 상자를 내려다보았다. 12년의 새벽이 담긴 그 상자가 종이장 한 장 앞에서 무력해졌다. 거실문 뒤에서 서진이의 숨소리가 들렸다. 수경은 돌아보지 못했다. 어머니의 방에서 희미하게 풍기는 동백 기름 냄새가 코끝을 스쳤고 수경은 자기 무릎 위에 놓인 두 손이 멈추지 않고 떨리는 것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날 밤 수경은 법률 상담이라는 것을 난생 처음 해보았다. 인터넷에서 찾은 변호사 사무실은 수원역 근처 낡은 오피스텔 3층에 있었다. 복도 형광등이 한쪽만 켜져 있어 반쪽은 어둑했고 사무실 문을 열자 커피와 종이먼지가 뒤섞인 냄새가 코끝을 찔렀다. 성이 김인지 강인지도 제대로 기억나지 않는 젊은 변호사가 수경이 내민 유언 공정증서 사본을 받아들었다. 그가 종이를 넘기는 손가락 끝을 수경은 멍하니 바라보았다. 마치 그 손끝에서 자신의 운명이 결정되기라도 하는 것처럼. 변호사가 안경을 밀어올리며 입을 열었다. 공정증서 유언은 민법 1068조에 따라 공증인과 증인 2명 앞에서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형식적 하자를 다투기가 가장 어려운 유형입니다. 수경 씨,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그가 잠시 말을 끊었다. 그 짧은 침묵이 수경의 가슴을 짓눌렀다. 이 유언장이 존재하는 한 법원은 원칙적으로 이것을 유효한 피상속인의 최종 의사로 봅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는 가능하지만 전 재산이 장녀에게 간다는 내용이 확정되면 차녀분은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 그러니까 전체의 4분의 1 정도만 청구할 수 있어요. 집을 지키겠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수경의 입술이 바짝 말랐다. 그러면 하고 목소리가 갈라졌다. 제가 12년을 돌봤다는 건 아무 의미도 없는 건가요? 변호사가 펜을 내려놓았다. 특별기업은 주장을 병행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공정증서 유언이 유효한 상태에서는 기업은 산정 자체가 법적으로 적용이 안 됩니다. 유언이 있으면 법정 상속이 아니라 유언 상속이 우선하거든요. 기업은 법정 상속 체계 안에서만 작동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수경의 귀에서 윙하는 소리가 났다. 마치 물속에 잠긴 것처럼 변호사의 이유 말들이 뭉개져 들렸다. 유언 무효 소송이라는 단어, 입증 책임이라는 단어, 승소 확률이 높지 않다는 말, 상담료 3만 원을 내밀 때 수경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 젊은 변호사는 눈치챘을까.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수경은 창밖을 보지 않았다. 무릎 위에 올려놓은 손을 내려다 보았다. 12해 동안 새벽 4시에 일어나 어머니의 혈당을 재고 인슐린 주사를 놓고 죽을 끓이고 식당으로 뛰어가 8시간을 서서 일하고 돌아와 어머니의 부은 무릎에 파스를 붙이던 손. 이 손이 쥐고 있는 영수증 수백 장이 법 앞에서는 종이 조각에 불과하다는 것. 그 사실이 수경의 숨을 조였다. 경기도 외곽 어머니의 집에 도착했을 때는 밤 9시가 넘어 있었다. 현관등도 켜지 않은 어둠 속에서 수경은 신발을 벗지도 않고 거실로 들어갔다. 어머니의 영정사진이 놓인 작은 탁자 앞 국화꽃은 이미 시들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향 한 개비를 켤 힘도 없었다. 수경은 영정사진 앞에 무릎을 꿇었다. 엄마하고 부르자 목이 메어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엄마가 그 종이에 도장을 찍었다는 거잖아. 영란이가 데려간 공증 사무실에서 엄마가 정말 그걸 원했던 거야. 나는 내가 여기서 12년을 버틴 건 뭐였어. 눈물이 영정사진 유리 위로 떨어졌다. 수경은 이마를 바닥에 대고 소리 없이 울었다. 그 울음은 3일장 내내 참았던 것이고 장례 후 영란 앞에서 삼킨 것이고 버스 안에서 꾹꾹 눌러 담은 것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이었다. 어깨가 들썩이는 소리만이 어두운 거실을 가득 채웠다. 그때 서진이 자기 방에서 나왔다. 서진은 교복도 벗지 않은 채 노트북을 한 팔에 끼고 있었다. 어머니가 법률 상담을 받으러 간 사이 서진은 혼자 집에 남아 무언가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서진은 바닥에 엎드린 어머니의 등을 보았다. 가느다란 어깨가 떨리고 있었다. 서진의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이를 악물었다. 지금 울면 안 된다는 걸 19살의 이 아이는 알고 있었다. 엄마, 수경이 고개를 들었다. 눈이 벌겋게 부어 있었다. 서진이 거실 바닥에 앉아 노트북을 수경 앞에 펼쳤다. 엄마, 나 할머니 진료 기록 정리하고 있었어. 엄마가 보관하고 있던 서류 봉투 있잖아. 큰 갈색 봉투. 거기서 찾았어. 수경은 무슨 말인지 바로 이해하지 못했다. 서진이 화면을 가리켰다. 서진이 직접 촬영한 사진들이 나열되어 있었다. 대학병원 신경과 진료 소견서, 인지기능 검사 결과지, 치매 진단서. 할머니가 혈관성 치매 진단을 받은 게 2020년 9월이야. 서진의 목소리가 낮았지만 또렷했다. 경도인지 장애가 아니라 중등도 이상이고 여기 보면 독립적 의사결정 능력 상실이라고 적혀 있어. 담당 의사 소견에 법률 행위 시 후견인 지정 권고라고도 써 있고. 수경이 화면을 응시했다. 2020년 9월. 그런데 엄마, 그 유언 공정증서 날짜가 언제야? 수경의 입술이 떨렸다. 2022년 4월.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진단보다 1년 반이나 뒤야. 할머니가 내 이름도 가끔 못 알아보던 때잖아. 화장실도 혼자 못 가시던 때. 그때 공증 사무실에서 유언장에 도장을 찍었다는 거야. 거실에 침묵이 내려앉았다. 시든 국화 냄새가 코끝에 걸렸고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한 번 울리고 그쳤다. 수경은 노트북 화면의 글자를 한자 한자 다시 읽었다. 독립적 의사결정, 능력 상실, 법률 행위 시 후견인 지정 권고. 이 두 줄이 어둠 속에서 빛나는 것 같았다. 서진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19살의 손이 48살의 손을 감쌌다. 서진의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목소리만은 단단했다. 엄마, 이거면 그 유언장이 무효가 될 수 있어. 의사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작성된 유언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어. 나 오늘 밤새 찾아봤어. 수경은 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영정사진 옆 작은 촛불이 만드는 희미한 빛 아래 서진의 눈이 젖어 있었지만 그 안에 무언가 단단한 것이 서 있었다. 수경이 아는 그 눈빛. 최옥순에게도 있었던 무너지지 않겠다는 눈빛. 수경은 딸의 손을 꽉 쥐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숨을 쉴 수 있었다. 그날 밤 이후 수경의 시간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흐르기 시작했다. 서진이 펼쳐놓은 진료 기록을 사진으로 찍어 저장한 것이 밤 11시. 두 사람은 그날 새벽 2시까지 거실 바닥에 앉아 서류의 순서를 정리하고 날짜를 확인하고 빠진 조각이 없는지 되짚었다. 수경은 딸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교복 하나가 한쪽으로 접힌 채 볼펜을 꼭 쥐고 날짜를 밑줄 치는 그 손이 어린아이가 아니라 자신을 이 수렁에서 끌어올릴 동아줄처럼 보였다. 다음날 아침 수경은 수원역 근처가 아닌 서울 서초동의 법률사무소를 찾았다. 서진이 밤새 인터넷으로 검색해 골라놓은 곳이었다. 상속 전문 유언 무효 소송 경력 10년 이상. 변호사 이름은 정하윤. 40대 초반의 여성이었고 수경이 갈색 봉투를 내밀자 서류를 한 장씩 넘기다가 2020년 9월 진단서에서 손을 멈추었다. 혈관성 치매 중등도 이상, 독립적 의사결정 능력 상실 후견인 지정 권고. 정하윤 변호사는 진단서의 발행일을 손가락으로 짚고 유언 공정증서의 작성일인 2022년 4월과의 간극을 소리내어 읽었다. 1년 7개월. 이 공백이 전부입니다. 그녀가 말했다. 이 사이에 어머니의 인지 기능이 기적적으로 회복되었다는 의료 기록이 없는 한
유언 작성 당시 의사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수경의 입술이 떨렸다. 가능한 겁니까, 정말로? 정하윤은 고개를 끄덕이는 대신 추가로 필요한 것들을 적어 내려갔다. 첫째, 대학병원 신경과 담당 의사의 감정 소견서. 둘째, 유언 공정증서를 작성한 공증인 사무소의 기록 일체. 셋째, 최옥순 명의의 전 금융기관 거래 내역. 이틀 뒤 서진이 대학병원에 동행했다. 담당 신경과 전문의 김도형은 최옥순의 차트를 열어놓고 조용히 설명했다. 2020년 9월 시점에서 간이 정신상태 검사 점수가 30점 만점에 12점이었다는 것. 이 수치는 중등도 치매에 해당하며 법률 문서의 내용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서명할 능력이 사실상 없는 상태라는 것. 그는 수경이 요청한 감정 소견서를 작성하며 덧붙였다. 이후 외래 기록을 보면 2021년과 2022년에도 인지 기능이 지속적으로 저하되었습니다. 호전 기록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수경은 그 소견서를 받아들며 손끝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다. 어머니가 그 상태에서 공증사무소에 앉아 있었다는 사실이 증거가 아니라 상처로 먼저 다가왔기 때문이다. 공증인 사무소 기록은 정하윤 변호사가 직접 확보했다. 법원의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받아낸 기록에는 유언 작성 당일에 참석자 명단이 있었다. 촉탁인 박영란 증인 2명은 영란의 지인이었다. 공증인의 메모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촉탁인이 유언자 옆에서 내용을 설명하고 유언자가 고개를 끄덕인 후 서명함. 정하윤은 이 문장에 빨간 줄을 그었다. 유언자가 스스로 의사를 표시한 것이 아니라 영란이 옆에서 유도한 정황이라고 했다. 치매 환자에게 내용을 읽어주고 고개만 끄덕이게 한 것은 자발적 의사 표시가 아닙니다. 그리고 금융 거래 내역. 이것이 수경의 가슴에 마지막 못을 박았다. 최옥순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2021년 3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서울 강남구 소재 ATM에서 인출된 금액이 모두 17차례 총 4,600만 원이었다. 어머니는 그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서울에 간 적이 없었다. 수경이 매일 옆에 있었으니까 인출 장소는 모두 영란의 자택 반경이 킬로미터 이내였다. 소장이 접수되고 석 달이 흘렀다. 법정에 선 날 수경은 검은 정장 안에서 심장이 갈비뼈를 두드리는 것을 들었다. 서진이 방청석 첫 줄에 앉아 있었다. 교복이 아닌 흰 블라우스를 입은 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은 흔들리지 않았다. 영란은 맞은편에 앉아 있었다. 검은 원피스에 진주 귀걸이, 변호사와 무언가를 속삭이다가 수경과 눈이 마주쳤을 때 시선을 먼저 돌린 것은 영란이었다. 담당 의사 김도형이 증인석에 섰다. 그는 차트를 근거로 최옥순의 인지기능 저하 경과를 설명했고 2022년 4월 시점에서 유언의 의미와 결과를 이해할 능력이 없었다고 명확하게 증언했다. 영란 측 변호사가 반대 신문에서 환자가 좋은 날과 나쁜 날이 있지 않느냐고 물었다. 김도영은 한 박자 쉬고 대답했다. 간이정신 상태 검사 12점인 환자의 좋은 날은 가족의 이름을 간신히 떠올리는 날입니다. 법률 문서를 이해하는 날이 아닙니다. 법정이 잠시 조용해졌다. 수경은 자신의 무릎 위에 놓인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지만 고개를 들었다. 공증인 사무소의 기록이 증거로 제출되었다. 정하윤 변호사는 촉탁인이 내용을 설명하고 유언자가 고개를 끄덕였다는 메모를 읽은 뒤 판사를 향해 말했다. 이것은 유언자의 자발적 구술이 아닙니다. 의사 능력이 없는 사람을 데려다 앉혀놓고 고개를 끄덕이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금융거래 내역이 스크린에 떴다. 서울 강남구 ATM 17차례 4,600만 원. 정하윤이 질문했다. 피고 측은 이 인출이 누구에 의해 이루어졌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때 영란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변호사가 팔을 잡았지만 영란은 뿌리쳤다. 그 목소리는 법정 전체에 울렸다. 내가 장녀입니다. 어머니, 돈을 내가 관리하는 게 뭐가 잘못입니까? 수경이가 시골에서 어머니한테 붙어 살면서 밥값이나 축내는 동안 내가 바깥에서 얼마나 신경을 썼는지 아십니까? 판사가 조용히 하라고 했지만 영란은 멈추지 않았다. 저 애가 12살 때 들어와서 어머니 집에서 공짜로 살았어요. 내가 20년 동안 못 간 건 바빠서 그런 겁니다. 내가 버린 게 아닙니다. 20년.
그 단어가 법정의 공기를 갈랐다. 수경은 숨을 멈추었다. 방청석에서 서진의 눈이 크게 떠지는 것이 보였다. 정하윤 변호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할 필요가 없었다. 영란은 자신의 입으로 20년의 부재를 인정한 것이었다. 판사가 기록하라고 서기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영란의 변호사가 의뢰인을 다시 자리에 앉혔지만 이미 늦었다. 법정 안의 공기가 돌이킬 수 없이 바뀌어 있었다. 수경은 앞을 바라보았다. 가슴 안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차올랐다. 분노가 아니었다. 슬픔도 아니었다. 이름 붙일 수 없는 그 감정은 12해 동안 새벽마다 삼킨 침묵이 마침내 목 밖으로 나올 수 있게 된 해방감에 가까웠다. 서진이 방청석에서 소리 없이 눈물을 닦고 있었다. 수경은 그 얼굴을 보며 생각했다. 이 아이가 찾아낸 것이다. 이 아이가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온 것이다. 판결문이 낭독되기 시작한 것은 오후 2시 42분이었다. 법정 안공기는 무겁고 차가웠다. 형광등 불빛이 판사의 안경테 위로 희미하게 반사되었고 서기의 키보드 위에 놓인 손가락만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수경은 원고석에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았다. 손등 위로 마른 핏줄이 도드라져 보였다. 12해 동안 새벽 4시에 일어나 국을 끓이고 어머니의 혈당을 재던 손이었다. 그 손이 이제 판사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한 문장 한 문장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었다. 판사가 말했다. 본 법원은 2022년 4월 15일자 유언 공정증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유언자 최옥수는 해당 유언 작성 시점에서 혈관성, 치매 중등도 이상으로 인지 기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으며 담당 신경과 전문의의 감정 소견 및 간이 정신 상태 검사 결과에 따르면 독립적 의사결정 능력이 부재하였던 것으로 인정된다. 공증인 사무소 기록에 의하면 유언 내용은 촉탁인인 피고 박영란이 설명하고 유언자가 고개를 끄덕인 후 서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유언자의 자발적 구술에 의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 건 유언 공정증서는 민법 제1063조에서 정한 유언 능력을 결한 상태에서 작성된 것으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무효로 선언한다. 무효. 그 두 글자가 법정의 공기를 가르며 수경의 귀에 도달했을 때 그녀는 아무런 소리도 내지 못했다. 숨을 들이마시는 것조차 잊었다. 정하윤 변호사가 옆에서 서류를 정리하는 손을 멈추고 수경의 팔을 가만히 한번 두드렸다. 괜찮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속삭임이 수경을 현실로 되돌려 놓았다. 판사는 이어서 상속 재산 분할에 관한 판단을 시작했다. 유언이 무효가 됨에 따라 법정 상속분에 의하되 원고 박수경이 12년간 피상속인과 동거하며 일상적 간병 및 생활비 지출을 전담한 사실은 각종 카드 전표, 약국 영수증 병원, 진료비 납부 확인서 등에 의해 충분히 소명되었으므로 민법 제1008조의 이에 따라 기여분으로 인정한다. 본 법원은 원고의 기여분을 상속 재산의 40%로 산정한다. 방청석에서 누군가 작은 한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렸다. 판사는 멈추지 않았다. 또한 피고 박영란이 2021년 3월부터 2023년 8월까지 피상속인 명의 농협 계좌에서 서울 강남구 소재 현금 자동 입출금기를 통해 17차례에 걸쳐 총사 600만 원을 인출한 사실이 금융거래 내역에 의해 확인된다. 이 기간 피상속인은 경기도 외곽 자택에서 원고와 함께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피상속인의 직접 인출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피고는 이에 대한 합리적 해명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위 금액은 피고의 특별 수익으로 산정하여 상속분에서 공제한다. 판사가 최종 산정 결과를 읽었다. 상속 재산시가 약 3억 8천만 원에서 기여분 40%인 1억 5 200만 원을 원고에게 우선 배분하고 자녀 2억이 800만 원을 법정 상속분에 따라 각 2분의 1씩 나누면 피고의 몫은 1억 길 400만 원이나 특별수익사 600만 원을 공제하면 피고의 실수령액은 6, 800만 원이 된다. 다만 원고의 기여분과 법정 상속분을 합산하면 원고의 최종 취득분은 2억 6, 400만 원에 해당하며 부동산 현물 분할로
원고가 주택을 단독 취득하고 피고에게 차액을 정산하는 것이 상당하다. 수경은 숫자를 머릿속에서 천천히 따라갔다. 집을 지킬 수 있다. 어머니가 대문 앞에서 서진이를 안아 올리던 그 집, 남편의 기일마다 마당에 나가 하늘을 올려다보던 그 집, 목이 메어왔다. 정하윤 변호사가 나직이 말했다. 집을 지킬 수 있습니다, 수경 씨. 패정이 선언된 후 복도로 나왔을 때 법원 창 너머로 늦가을 햇빛이 비스듬히 쏟아지고 있었다. 서진이 방청석에서 뛰어나와 수경의 품에 안겼다. 아이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다. 엄마, 우리 이겼어. 서진의 목소리는 낮고 젖어 있었다. 수경은 딸의 등을 천천히 쓸어내렸다. 이긴 게 아니야. 다만 잃지 않은 거야. 할머니가 우리한테 주고 싶었던 것을 지킨 거야. 그때 복도 저편에서 구두 소리가 울렸다. 영란이었다. 베이지색 코트의 어깨가 축 처져 있었고 그녀의 변호사가 뒤에서 서류 가방을 들고 따라오고 있었다. 영란은 수경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법원 복도의 형광등이 웅웅거리는 소리만이 두 사람 사이를 채웠다. 영란이 먼저 입을 열었다. 너 그렇게까지 해야 했어. 목소리에 분노가 남아 있었지만 그 밑바닥에 깔린 것은 당혹감이었다. 수경은 언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12해 전이라면 이 시선을 견디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수경이 말했다. 언니, 나는 그렇게까지 안 했어. 나는 그냥 매일을 했을 뿐이야. 새벽에 일어나서 엄마 혈당 재고, 약 챙기고, 밥 차리고, 병원 데려가고, 그게 12년이 된 거야. 그렇게까지 한 게 아니라 그게 매일이었어. 영란의 입술이 한 번 떨렸다. 그녀는 무언가 더 말하려는 듯 입을 열었다가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돌렸다. 구두 소리가 복도를 멀어져 갔고 수경은 그 뒷모습을 끝까지 지켜보았다. 미움도 안도도 아닌 오래된 슬픔 하나가 가슴 깊은 곳에서 조용히 가라앉는 것을 느꼈다. 집에 돌아온 것은 해가 기울기 시작한 시각이었다. 대문을 열자 마당 한쪽에 어머니가 생전에 가꾸던 화단이 보였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깊어지면서 줄기만 남은 자리가 허전했다. 수경은 현관에 가방을 내려놓고 창고에서 모종삽을 꺼냈다. 서진이 말없이 따라 나와 장갑을 끼웠다. 두 사람은 나란히 무릎을 꿇고 흙을 팠다. 미리 사둔 펜지 모종의 뿌리를 조심스럽게 묶고 흙을 덮었다. 차가운 흙 냄새가 코끝에 닿았다. 수경은 문득 어머니가 이 자리에서 호미를 들고 웃던 모습을 떠올렸다. 수경아 꽃은 심는 사람 마음을 담는단다. 그 목소리가 바람처럼 스쳐갔다. 서진이 흙을 다독이며 조용히 말했다. 엄마, 나 결심한 거 있어. 수경이 고개를 돌려 딸을 바라보았다. 서진의 눈은 법정에서 울었던 자국이 아직 남아 있었지만 그 안에 단단한 빛이 서려 있었다. 나 가정법 전문 변호사가 될 거야. 우리 같은 사람들, 엄마처럼 매일을 살았는데 아무도 몰라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옆에서 주고 싶어. 수경은 대답 대신 딸의 흙 묻은 손을 잡았다. 그 손은 19살의 손이었지만 지난 몇 달간 병원 서류를 뒤지고 변호사 사무실 문을 두드리며 단단해진 손이었다. 꽃모종 위로 늦가을 햇살이 내려앉았다. 어머니가 남긴 것은 집 한 채가 아니었다. 매일 아침 대문 앞에서 손녀의 이름을 부르던 목소리, 새벽 부엌에서 함께 선 딸의 등을 쓸어주던 손길, 그리고 마당 한녘의 흙 속에 심어둔 사랑, 그것이 상속이었다. 법이 인정하기 전부터 이미 수경의 12해가 증명하고 있던 것. 수경은 흙 위에 물을 천천히 뿌렸다. 펜지의 노란 꽃잎이 물방울을 머금고 가만히 고개를 들었다. 피보다 진한 것이 있다. 매일의 밥상이고 새벽의 체온이며 떠나지 않는다는 결정이다. 수경은 그것을 이제 믿는다.